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아주 확 풀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시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화끈한 정부, 화끈한 대통령.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부동산을 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 재건축을 아주 확 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게 뭔 말인가 했더니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왜 부자를 미워하냐, 무조건 비싼 차 탄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 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다주택자를 무조건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징벌적 과세를 매기고 하는 것도 자유의 자본주의 원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듯하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좀 깨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통령의 발표에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든 아니면 포퓰러 나무 아래서 그 노래든 간에 정치색 가지고 이러저러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머리 아프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가 정말 부동산 연착륙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아니면 투기성으로 가계부채를 더 부추기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죠. 아울러 지금 이러한 정부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될 때까지 부동산 살리고 밀어주기, 이 정책을 이제는 온 국민이 다 눈치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지게 밑에서 정부가 받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도 집을 사야 하나? 나 지금 내년에는 애도 낳고 이제 애들 방도 있어야 되고 말이야. 고민되죠. 어차피 이럴 거면 나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고민이 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규제를, 물론 이제 오늘은 재건축 하나만 나왔지만 그냥 재건축, 재개발 다 싸잡아서 이런 규제를 만약에 저렇게 뭐 파격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건설사, 뭐 시공사 쉽게 사업을 벌릴 수가 있죠. 예전처럼 막 까다롭게 이거저거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되죠. 나라에서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밀어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어디 그 오래된 그런 구시가지 구 아파트 구축 단지들에서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웃기웃 하겠죠. 사업 검토도 더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특히 예전에 야 여기 재건축 되기만 하면 진짜 노가 나는 곳인데 하는 그런 노른자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저런 이유로 쉽게 허가가 안 나던 곳, 그런 곳에서 당장 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데는 워낙 입지가 좋아서 시장성도 있을 것이고, 은행들도 그런 곳은 야 거기라면 우리도 너 믿고 돈 빌려줄 수 있죠.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할지도 모르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조합원님들께서도 야 여기 제대로 재건축만 되면 우리 진짜 팔자 고치는 겁니다. 그런 재산 증식의 호재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척척 재건축 진행시키고, 그 지역 집값은 모두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훈훈하게 돈이 돌면서 저절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참가자들이 많아지는 거고, 돈이 다시 수혈되면서 부동산 부채는 터지지 않고 연착륙을 향해 가는 거고, 우리도 부채 위기를 넘길 수도 있겠죠. 단 대신 이제 그 대신 한 가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도 안 되게 비싼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의 집값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거품이 빠지지 않고 더 무착륙 노랜딩으로 연이 다시 저 하늘 위로 날아가듯이 휙 안 내려오고 고공행진하겠죠? 그러면 이제 서민들 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자, 제가 또 어디 만화를 가져와서 한번 되도 않는 상황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내 집 마련은 도대체 언제 하란 거야?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을 정직하게 일해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힘든데 거기 애들 사교육비까지 도대체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방향 맞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카지노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야, 이 재수없는 패배자 마인드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버는 거야. 너도 기깔차게 돈 빌려서 기깔나게 투자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더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갖고 팔고 빠져나오면 되잖아. 뭘 그렇게 징징거려. 다 같이 부자 되고 좋잖아. 안 그래? 진취적인 마인드죠. 맞는 얘기 같습니다. 또 들어보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볼까요? 지금 위에 말한 이런 이렇게 부동산들이 규제를 풀어주면 건설사, 시공사 달라두고 돈도 더 그런 데는 빌려주고 노른자 땅 좋은 데라고 하면서 조합원들도 단결해서 일도 척척 재건축 진행되고 부동산 시장에 자꾸 여기저기 참가자들 많아지고 돈이 다시 돌면서 부동산 부채 연착륙에 집값도 다시 오르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논리는 집값이 한창 상승기일 때는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정말 큰 호재로 작용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전 세계 이제 국제 정세가 새로운 이제 고금리 고환율 시대 지금 뉴 노멀이 됐죠. 지금은 상황이 그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시장이 지금 위축된 게 정말로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돈이 못 들어오는 거 있는 겁니까? 한번 살펴보죠.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기사들은 다 최근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기사 아니에요. 대조 제1구역 재개발 공사 중단 2014년 언제부터 1월 뭐 1일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아파트값 5억인데 조합원들 분담금이 5억이다. 재건축 안 해. 이런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결국 이거죠.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지금 신냉전 디커플링이 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고금리 사회에서 인플레까지 안 잡히고 있죠. 그러면은 집 지을 때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몇 배로 다 계속 오르는데 거기에 건축사들이 그 전에 빌린 돈 갚아야 되는 금리 이자까지 고금리로 허걱된다 이겁니다. 재건축해서 돈 벌려다가 잘못하면 조합원들도 재건축해서 빚쟁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죠? 이 아저씨가 나 이 아파트 재건축만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25년 동안 이 정말 냄새나는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안 하고 만다 내가. 늙음하게 내가 정말 빚만 잔뜩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거 있냐 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규제 때문이 아니죠. 지금 치솟은 공사비를 두고 건설사와 주민이 서로가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60억 소송까지 지금. 건설사 입장도 똑같죠. 야 우리도 더 이상 공사 안 해. 다 철수해. 아니 이거 자고 나면은 추가 공사비가 계속 이게 얼마가 더 들어. 애초 처음에 조합원들하고 했던 계약대로 분양했다가는 야 우리 건설사가 빚쟁이들 도산한다. 우리도 안 해. 이래갖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진행되던 공사판도 지금 멈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서울 은평구 대주동 지금 공사장을 뒤덮은 흰천 패니곤 재개발 현장. 결국 이거죠. 지금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린 이미 다 규제랑 그런 거 상관없이 허가 받아서 이미 일 벌린 공사판인데 이미 공사 시작한 판때기인데 지금 다시 덮고 있다니까요. 말 그대로 다시 덮네요. 천으로.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위에 얘기한 이런 거죠. 예. 택지 공급도 빨간불 3기 신도시 어쩌나.
지갑 닫은 건설사들이 지금 공공택지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늦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시장 열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아파트 분양과 착공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4년 뒤에는 아파트 공급이 이대로는 정부가 아무리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3기 신도시 건설을 서두르면서 어떻게든 집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데 정작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주고 택지개발 이런 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밀어주고 해도 정작 건설사들은 신도시 아파트 지을 땅마저 구입을 안 하고 주저하고 있다. 신도시 공공택지는 예전 집값이 한창 막 오르고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막 자기 계열사들을 동원해갖고 막 벌떼 입찰을 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처럼 규제 완화해준다, 뭐 해준다, 도와준다 하면 그때 같으면 뭐 아주 그냥 뭐 집값이 2배, 3배 빵빵 튈 그런 호재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알짜배기 아주 노른자 땅 공공택지마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착공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이 안에 계속 지갑을 닫는다면 17만 명이 입주할 3기 신도시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충 뭐가 문제인지 보이죠. 아무리 택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우리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뭐가 남아야 판을 벌리지. 지금도 사방에 악성 미분양인데 우리 회사가 사원을 걸고 여기 다시 한번 또 베팅 해보라고 그렇게 좋으면 님이 하시든가요. 그런 얘기겠죠. 이것도 바로 얼마 전 됐습니다. 지난 1년 새 악성 미분양이 47%가 더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죠. 1만 가구입니다. 건설업 위기의 최대 변수다. 건설사들이 이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현금이 안 들고 대출을 못 갚으니까 엄청 떨이로 내놓겠죠.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많아지고 이걸 못 참고 떨이로 내놓으면 IMF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면서 은행 이자 갚으면서 언젠간 이 집값 오를 거야 부채 참아가면서 이자 갚아가면서 버티던 사람들도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투매죠. 주식판하고 똑같습니다. 막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서 얼마에 내놨다더라 하는 순간 이제 단결이 깨지고 동지들 이러면 안 돼 하다가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집값이 우르르. IMF 때도 그래서 미분양이 얼마나 지금 악성 미분양 몰아내려고 심해지면서 건설사에서 이거를 던지냐. 그게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었죠. 지금 이것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택지 분양도 아주 잘 해주고 또 위에처럼 재건축 그런 규제도 막 완화해주면서 정부 뒤에서 등 떠밀면서 들어가 해도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지금 기존 공사해 놓은 거 미분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자 갚을 돈도 빠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한 번 더 빌려갖고 또 판을 벌리라고요? 아주 야수의 심장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 무너지면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궁금하겠죠? 네. 집을 사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대출 이자 더 이상 못 버텨. 언젠간 오를 때까지 버텨보자 했는데 이제 못 버텨 해서 영끌족들도 매물을 내놓고 이게 경매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경매에서도 찬밥신데 지금 낙찰가율 계속 떨어지죠. 낙찰가도 떨어지고 경매 낙찰가율이 8개월 만에 77%로 떨어졌다. 금융사가 이거 이제 내놓는 임의 경매도 급증하고 있다. 한 푼이라도 건져보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은 괜찮겠지 했는데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2달 연속 하락이다. 지금 얼마 전에 노른자다, 이거는 괜찮다, 똘똘한 한 채다 해서 돈 빌려서 들어간 것들도 다시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그 좋은 노른자 땅 아주 좋은데 똘똘한 한 채가 경매로 싸게 나오는데도 그런데 그 경매로 나온 것도 사람들이 줍줍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규제 완화를 해줄 테니까 한 번 더 크게 또 벌려보자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지금
하루하루 지금 살얼음 줄타기 하면서 오늘 내일 뭐 결정이 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중국 같은 공산당 사회면 뭐 홍다같이 뭐 3년을 끌고 가고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또 그럴 순 없죠. 채권자들 권리 이런 거 다 민주적으로 우리는 또 챙겨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한 태형건설의 운명이 지금 이제 곧 결정이 될 겁니다. 원래는 내일까지 태형 총수 일가가 사제 출연을 해서 개선된 자구안 마련이 없으면 워크아웃은 무산될 거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예. 자, 지금은 세계적 고금리와 인플레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그러죠? 건설사들이 한때는 부러워했던 저 태형 형님조차도 지금 들어놓은 이유가 규제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죠. 고금리와 인플레 때문에 쓰러지고 부동산 시장 경기가 위축돼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로 잠깐 또 한두 달 싹 또 예를 들면 한 4월 총선 때까지 어떻게 좀 임시 땜빵으로 또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고금리 디커플링 현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것들이 다시 예전 같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나라 경제가 다 좋아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다 좋아지지 않으면 이 땜빵은 그때그때 조금씩밖에 못 쓴다 이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드디어 이미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침체죠 사실상. 예. 그리고 매번 이렇게 무슨 정책을 내놔서 땜빵을 했어도 이런 식으로 시간 연장이 무한히 되는 건가요? 땜빵 할수록 속에 굶어 터진 상처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가죠. 이 땜빵의 효과가 몇 달 뒤에 끝나면 우리가 마주하는 계산서는 더 커져 있죠. 실제로 보십시오. 레고랜드에서 터져서 새마을금고 터질까 말까 하다가 태형건설 터졌고 금년에는 돌아오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 153조입니다. 날마다 계산서가 터지는 거 점점 커지는 거죠. 부실 도미노죠. 지금 1년, 2년 반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거의 2년 반도 아니죠. 거의 1년 조금 넘었나요? 예. 횟수로는 뭐 3년째지만 지금 재작년부터 질질 끌고 억지로 연명시킨 부채들이 점점 더 지금 일이 커지고 있는 거 이거 아주 둔감한 사람 아니면 이젠 알죠.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한 번 또 뭐 시장에 지금 재건축 저기 규제 완화되니까 가라고 등 떠민다고요. 건설사들 들어가서 더 위험하겠지만 돈 빌려서 판 벌려보고 모험하고 야수의 심장으로 국민들은 또 여기서 돈 더 빌려갖고 한 번 더 연끌해서 또 사주고 하자는 거잖아요. 효과가 날지 어떨지요. 지금 건설업 부도는 계속 달마다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말도 못하죠. 얼마 전에 뭐 마산 그런 데서 난리가 났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는 울산에서 이게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 울산에 있는 1, 2위 지역 업체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점점 더 지금 많이 쓰러지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정말로 재건축 풀어주면 살아나는 건가요? 모르죠. 혹시 또 이 투기에 눈먼 국민들이 와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사주면 또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선 좋죠. 왜냐면 일단 팔고 빠지면 되니까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 정말 더 비싸게 프리미엄 받고 모든 이자 다 갚고도 감가상각비 다 제하고도 제대로 남는 장사에서 팔고 딴 사람한테 폭탄 넘기고 나올 수 있냐. 그건 이제 영끌족이 머리 굴려봐야 되는 거죠. 건설사는 팔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 영끌족들도 그렇게 빚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카드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마다. 돈을 그렇게 빌릴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영끌족이 되겠다고 후보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이제 숫자가 줄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있던 카드 대란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다. 연체율이 급등했다. 연체액이 2조 7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카드 연체율이. 야 이거 지금 어차피 국민들도 집 한 채 살려고 하면 보통 억대로 빌려야 되죠. 돈을. 근데 얘들도 점점 더 빌릴 여력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독하게 아끼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영끌하는 애들도 점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오늘 재건축 말고도 첫 주제가 화끈한 대통령 외에 화끈한 정부도 있는 것처럼 지금 연이어서 계속 뭔가를 내놨죠. 그래서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얻어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녀석들 정말 해줘도 징징대네. 알았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부실 PF 사업장들 있잖아. 올라가다 말아가지고 지금 뭐 난리난 공사 건물 올리다 만 것들. 그거 금년 2024년도에 상반기에 우리 LH 공사한테 시켜갖고 그거 다 사준다. 다 맡아준다. 이러면 건설사들 니들도 좀 숨통이 좀 트이겠냐? 그리고 뭐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고? 좋아. 그러면은 영끌족들 부담 안 가게 우리가 공공요금 다 동결하고 세금도 줄여주고 또 기존에 그 고금리로 대출받은 거 전부 우리가 저금리로 다 상환도 시켜주고 또 지금 뭐 2주택 과세도 없애줄 테니까 여유 되면 집도 한 채씩 지방에 더 사고 거기에 이제 상반기에 모든 이 건설 경기가 다 그냥 확 돌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재정 세금 다 동원해서 부동산, 항만, 철도, 통신, 공공서비스 우리가 몽땅 다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공공 부분의 도로, 건설 몽땅 정부 정책으로 시행시키겠다 이겁니다. 이제 됐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로써 우리가 꺼낼 건 다 꺼냈다. 할 건 다 했다 이겁니다. 이랬습니다. 진짜 그랬나 볼까요? 예. 얼마 전 뉴스죠. PF 현장 LH가 다 맡겠다. 그리고 상반기에 역대급 모험으로 투자를 하겠다. 뭔 얘기냐. 대한민국 정부께서요. 민생대책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총선용이라고 또 좀 얻어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 살리기 대책. 내수가 살아나야 국민들이 카드도 연체 안 하고 집도 사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내수 살리기 대책을 내놨는데 언제냐 시점은 당연히 상반기 지금이고요. 공공요금 또 동결하겠다. 카드 사용 증가해서 뭐 카드 사용 연체료 때문에 걱정 막 카드 사용 증가액에 소득공제 20%. 자영업자들 전기료도 1분기에 다 감면해주고 부실 PF 사업장 다는 아니지만 LH가 선별해서 매입해주겠다. 맞고 또 하나 주겠다. 그리고 지방에 지금 아주 집값 많이 떨어진 거 그런 거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은 하나씩 더 사십시오. 싸니까 줍줍 하십시오. 그거 매입해도 우리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 이거 작년 우리가 그렇게 봤던 중국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똑같네요. 예. 그리고 SOC 예산도 상반기에 역대급 투입하겠다. SOC는 사회 간접 자본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공공부문 건설, 항만, 뭐 통신, 뭐 나라에서 건설 경기를 삽질해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어디 뭐 할 거인데 그거를 상반기에 몽땅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SOC 예산 상반기에 역대급 투입을 하겠다. 집중해서.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건설 나라에서 SOC 투자를 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뭐 저기 경남대 세무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시네요. 이분도 이런 마인드로 돈 못 벌죠. 예. 자,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이네요. 어떻게든 지금 살려주겠다는 건데요, 부동산을. 사람들 이제 모여서 쑥덕쑥덕 하죠. 와우, 뭐 이 정도면은 50년 전에 죽었던 부동산도 좋아가지고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겠는데? 야, 이 정도까지 해주면 확실히 제 3차 영끌족이 나올 수도 있겠어. 응? 아니 근데 지금 말한 정책들 다 들어보니까 모두 작년도에 중국이 부동산 살리겠다고 내놓았던 정책 그대로 베껴왔네? 뭔 상관이야. 표만 잘 나오면 장땡이지. 근데 저렇게 공공부문 사회 간접자본 시행 모두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부가 세수가 충분한가? 내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우리가 역대급으로 빵꾸 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또 최근 기사 볼까요? 정부 지난해 돈이 모자라서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17조를 빌렸다.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마지막 12월에도 4조 원을 추가로 또 빌려가셨다. 그러네요. 마통 역대로 빌려 쓰고 12월에도 연말 막년에 하시느라고 그랬는지 연말 기분 낸다고 더 갖다 썼다고 하네요. 아, 화가 나죠? 이러면 돈 못 벌죠? 승질 나죠? 아, 그 녀석들 참 말 많네. 그래서 돈 벌기 싫어? 아, 싫으면 냅둬. 평생 그렇게 거지꼴로 살든가. 나는 지긋지긋한 이곳 탈출이다. 나도 부동산으로 벼락부자 좀 돼보자. 안녕이다 이 거지 깽깽이들아 했다는 겁니다. 예. 재미없네요. 창피하네요. 예. 마지막 주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로 이대로 총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동산을 살리고 그러는 와중에 미국도 금리 인하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면서 시중에 다시 돈이 돌게 되면 그럼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채널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얘기 굉장히 낯익죠? 한번 했던 얘기죠. 똑같은 얘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회원 영상에서 한번 회원 영상에서 해가지고 일반 구독자분들은 다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회원 전용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근 며칠 전 기사에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쏟아 부어주면은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다시 부동산은 살아날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마침 또 어떤 기사에 어떤 기자님께서 아주 깊이 고민하시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회원 영상에서 얼마 전에 다뤘던 건데 이거를 이 기자분도 며칠 전에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 기사가 괜찮아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는 세종시 아시죠? 세종시 행정도시. 예. 세종시에 그 상가 건물들 삐까번쩍 아주 좋은 위치에 상가들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공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종만 그러나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이제 세종은 뭐 더 대단한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됐으니까 더 지금 몇 년째 공실로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공실이 그렇게 몇 년째 버티다가 고금리 시대까지 지금 최근에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내리지를 않는답니다. 공실 주인들이 싸게 팔려고 내놓지를 않는데요. 계속 그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한대요. 즉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를 않는 거죠. 붕괴되질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분석을 해봤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종시 상가주들은 왜 공실을 유지할까? 금리가 고금리로 전환이 됐는데도 그래도 잘만 버틴다. 거품이 붕괴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사정을 알아봤더니 연체 턱 밑까지 버티는 상가주들. 예. 상가주들이 아주 허리띠 쫙 졸라매고 버틴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든 뭐 밖에 나가서 박스를 줍든 해가지고 은행이자 꼬박꼬박 내면서도 이거를 싸게 던지질 않고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말 들어볼까요? 인터뷰했더니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 가치만 떨어져요. 이미 지금 처음 우리가 분양받은 분양가격의 절반 가까이 시세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까지 더 세입자 받으려고 낮추면요. 그거 받아갖고 우리 은행 이자 빚도 못 갚습니다. 어차피 우린 죽습니다.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틴다 이겁니다. 주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물타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상가가 이런데 만약에 아파트 주택시장까지 이제 만약에 진짜로 망가지면 그때는 이제 상가 물량도 별 수 없이 다 같이 쏟아질 것 같긴 하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왜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거품인가? 심층 조사를 해봤더니 거품은 삼각 동맹이 있었다. 바로 상가주와 은행과 그 다음에 상가의 가치를 정해주는 간평사 이 셋이서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허술한 담보가치 평가로 반복되는 에버그리닝을 통해서 거품을 유지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봤더니 원래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거래가 둔화되면서 금매가 나오고 결국은 경매, 공매가 쏟아지면서 자산시장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붕괴 사이클은 주식하고 다르게 강력한 충격이 없는 이상 작동이 더디다. 그러죠. 이게 특성인데요. 그런데 은행은 차주들이 거품이 낀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않고 버티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그렇죠? 그 뭐 경매로 막 급하게 나와서 은행도 손해보고 얼마 몇 푼 못 건지고 원하지 않죠? 끝까지 빚 갚는 노예들이 끼니 굶어가면서 계속 이자 갚아주는 게 은행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이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조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 지금 이 세종상가 같은 요런 거에 담보물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에버그리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에버그린, 계속 푸르른 그 초록 녹음이 우거진 푸른색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죠. 계속 겨울이 되고 시들어도. 무슨 얘기냐? 에버그리닝이 그쪽의 전문 용어인데,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지금 상가 공실이 분양가보다 반이 떨어졌어요. 그럼 원래 같으면은 은행에서 이 가격이 반이나 떨어졌으니까 이거 지금 팔거나 아니면 뭐 임대료 받고 세입자 온다 해도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어. 우리는 이거 다시 담보평가 새로 해가지고 우리 은행빚부터 빨리 갚으셔 하겠죠. 근데 그래봤자 못 갚는 걸 아니까 은행이 먼저 괜찮아 우리가 대출 또 연장해 줄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 부실 이 채권 부동산을 마냥 생기 있는 풀처럼 1년 내내 푸른 상록수처럼 만들어주는, 위장해주는 은행 관행을 바로 에버그리닝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은행은 임대료,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건물의 감가상각, 경쟁관계, 부동산 등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상가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담보가치를 매년 재평가, 감평을 하고, 그리고 1년 사이에 담보가치가 떨어졌다. 이게 원래는 10억짜리라고 해서 우리가 7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7억 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가치로 한 3억만 빌려주고 나머지 몇 억은 당장 중간에 지금 갚으라고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출 이자를 크게 올리거나 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해야 되죠. 그래야 은행의 자산도 계속 건전성이 유지되고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카르텔이 재감평 과정 자체가 매우 느슨하게 작동한다. 즉, 이 부실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진 상가를 아주 좋은 상가인 것처럼 감평사들이 또 여기에서 한몫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A씨의 상가도 지난 7년간 공실이었다. 세종에서 7년간 공실이에요. 그리고 안 나가서 계속 이자만 냈는데 그동안은 이자가 싸서 버틸만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자가 2배, 3배로 오르니까 체감상 부담이 될 정도로 고금리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감정평가 법인이 와가지고 거품을 유지하는 이 카르텔에 낀다는 겁니다. 이 실명까지 나왔네요. 조땡땡 감정평가사께서는 얘기할 때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조언을 해주셨나 본데, 원래는 우리가 재감평할 때 기존 평가액보다 낮게 가치를 산정하면 은행이 우리한테 평가법인에 책임을 묻는다. 야, 왜 그거를 그렇게 정직하게 가격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계속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할 테니까 니네도 눈 딱 감고 괜찮다. 여기 상가 아직 가치가 예전과 똑같다. 그렇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겠는데 하고 양심대로 하면은 그럼 우리 은행하고 앞으로 니네하고 거래하지 마. 니네 밥줄 다 끊겠어. 그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평은 결국 은행 눈치를 보고 은행이 대충 거기 올해도 한 10억으로 좀 감평해줘 하면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러죠. 즉 집합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는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엿장수 맘대로 한 거예요. 대조할 만한 가격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인위적인 담보를 평가가 얼마든지
은행의 인위적인 담보물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에버그리닝이라고 하는데요. 부실 채권, 부실 그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여전히 좋은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짓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빅쇼트 영화에서도 나왔던 우리 2008년 미국발 모기지론 경제위기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부실 채권을 세탁해서 좋은 등급의 채권인 것처럼 속였죠. 부동산 쪽을. 그 짓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지금처럼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카르텔들이 저지르는 관행적인 불법이죠. 자, 이것이 지금 언젠가는 지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7년, 8년, 9년, 10년 최근에는 연체가 턱 밑까지 버티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잠깐 살려주고 은행에서 에버그리닝 하면서 살려주면 또 몇 달 버티겠지만 전체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 이런 것들 계속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해도 아까 레고랜드 다음에 태영건설 그 다음에 금년에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것처럼 점점 더 감당해야 될 폭탄과 감당해야 될 이자는 커진다 라는 겁니다. 즉 왜곡된 장부가액의 뒷면에는 부실 담보물 위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곧 터질 폭탄처럼 도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총선 D-Day,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거품을 사수하라. 정부 역시도 한편이다 사실 이 카르텔에. 왜냐하면 거품을 빼기보다는 지금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도와주고 있지 않냐. 그렇죠? 저렇게 화끈하게 오늘 내가 부동산도 지금 이념 빨갱이다. 내가 이거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선을 앞둔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우리 지금 부실채권 많아졌다. 뭔 일 터지면 우리 은행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구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건전하게 돼서 은행이 위기를 대비하자 하려고 해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부가 야야 너 뭐하냐 전화해서 이렇게 가로막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부동산 시장 괜히 더 식어간다 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버블 붕괴 지금 고진인데 여기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올해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한다면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벌써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고채 금리가 연내 2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한국도. 하지만 이런 거 어떻게 될지는 똑같은 일을 한 이웃나라를 보면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즉 버블 경제를, 버블 자산을 계속 금리 인하에서 저금리로 돈을 투자시키면서 다시 유지시키는 이러한 방향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대가가 따를까요? 여기 기자님께서는 일본은 이미 그 시기를 겪었다라고 일본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은 1991년도에 기준금리가 6%가 되면서 자산가격이 추락하니까 부동산 거품 터지는 걸 막아보려고 6개월 만에 금리를 4.5%로 내렸고요. 2년 뒤에는 2.5%,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초저금리로 쭉 거의 제로금리로 갔었죠. 당시에는 일본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기업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것과 저금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건설사들 살려주듯이 살려줘볼게 어떻게든 해봐 하고 계속 해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빚만 계속 더 많이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다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좀비 기업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좀비 가게가 되겠죠. 계속 이렇게 연장하면서 점점 더 빚은 늘어나고 더 많은 연끌족, 더 많은 가계부채 허덕이는 사람들이 평생 일해서 늙을 때까지 일해서 노후 없이 빚만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부실채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만기가 연장됐고요. 결국에는 시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좀비 기업은 정리가 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와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추월당하고
뒷방으로 떨어진 거죠. 부실채권들이 나돌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30년 침체가 이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30년 가계경제의 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망한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디폴트가 되어야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한테서 경공매 물량이 쏟아지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집값은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보면 집값 떨어진다 하는 심리적 충격은 있지만 실제 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런 영향은 없잖아요. 아직은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융기관이 계속 빚을 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더 잘 대출해 줄게 하고 또 정부도 아무도 망하지 마 무슨 일도 생기지 마 하면서 금리 조정하고 은행 압박하고 각종 정책을 이렇게 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구조조정 당하고 좀 아픔은 있더라도 뭐가 부채가 정리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장부상의 자산 가치는 유지가 되겠지만 위에 본 것처럼 경기는 점점 침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에 얽힌 경제 주체들이 부실채권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빚값리라고 투자할 사람은 시장에서 사라지니까요. 다 빚쟁이들만 있는데 누가 또 돈 벌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죠? 수많은 공실만 전국에 넘쳐나고 지금 그러죠? 경제 활기는 계속 떨어지죠. 지금 보면 아시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 서울에 아주 번화한 데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되겠지만 지방 사는 분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한국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의 상가 공실 현상에 대한 분석이지만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들과 특별히 다르진 않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든 돈을 수혈해 가면서 지금 버티고 살아난다고 해도 결국엔 상가 주인들은 몇십 년 동안 은행 노예로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모두가 일하는 경제활동이 빚 갚는 데만 쓰이면서 모두의 경제활동은 침체되고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에 서서히 거품이 빠지는 거품 붕괴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일본이 그 경우를 맞이했었고 또 일본은 그래도 준기축통화국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막강한 이점을 이용해서 아주 오랫동안 겁없이 제로금리로 시중에 맘먹고 돈을 작살나게 풀어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룬 것이 결국은 잃어버린 20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일본처럼 저펜 엔화처럼 그렇게 돈을 풀 수도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출과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받쳐주는 상승기가 아니라 이것 역시도 큰 하락기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미중 갈등, 국제정세하고 맞물려서 이념적인 진영 논리로 비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큰 중국 시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더욱 예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어젠가요? 삼성 실적 나온 거 보셨죠? 삼성이 작년에 반도체가 바닥이라서 그렇게 실적이 쇼크가 난 건가요? 반도체 바닥도 있지만 삼성이 그만큼 쇼크를 본 이유는 삼성만 특히 그렇게 다른 나라의 반도체 회사와 다르게 쇼크를 본 이유는 중국 시장이 없어져서 그러죠. 중국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보면은 중국에 파는 반도체에 더 많은 제재가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 다 들어올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시장을 서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면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서로 자기네 나라의 반도체에 다 지원해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지원 안 해줘서 삼성 지금 어디로 갈까 고민이죠. 일본에 짓는다고 하고. 상황이 갈수록 국제정세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삼성한테. 반도체가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치고 살아난다 맨날 하지만 3분기에도 그 얘기 듣고 4분기에도 그 얘기 듣고 1분기에도 지금 하더니 2분기로 또 미뤄지고 있네요.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지만 결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 고대 역대 메모리 그런 것들이지
일반 우리 어떤 PC 시장, 자동차 시장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은 아직도 언제 살아날지 기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아직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 역대급으로 현대 기아차,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에 아주 가장 큰 대장들입니다. 현대 기아차 역대로 팔렸지만 작년에는 도요타도 그러고 포드도 그러고 GM도 그러고 전 세계가 역대로 팬데믹 때 자동차 부품이 공급이 안 돼서 못 팔던 거를 그 보복 소비로 밀렸던 변비가 빵 터져 나온 것처럼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자동차 제일 많이 잘 팔릴 때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많이 팔았다 좋아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작년에 중국이 제일 더 많이 팔았고요. 전 세계에. 그런데 벌써 금년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전기차 주력으로 더 팔아야 되는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주춤하죠. 너무 비싸고 지금 다시 소비는 위축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전기차 지원 보조금도 점점 끊어지고 안 살라고 하죠. 충전 인프라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전부 시장 굉장히 금년에 둔화될 거로 이미 보수적으로 다 예상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국 IRA에서 결국은 유럽, 프랑스도 그러고 우리나라 전기차에 주는 어떤 지원금 이번에 다 또 서로 어떤 그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서 또 다 나가리 됐죠. 계속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화학도 그러고요. 지금 배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무시하던 중국 배터리한테 지금 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원자재, 부자재 우리가 지금 중국에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 맨날 지금 중국하고 작년 데이비드 캠프 이후로 지금 우리 이쪽 미국, 일본, 대한민국 연합군이 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하고 맨날 이번 얼마 전에도 지금 또 중국에 대해서 또 같이 한미일 모여갖고 규탄대회 한번 했죠. 중국이 우리 거 점점 더 안 사주려고 하고 사주려고도 괘씸해서 이제 더 자꾸 안 사주고 있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나라만의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 절벽. 이미 몇 년 전부터 겹쳤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는 나라입니다.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다 예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부동산 착륙과 구조 조정을 그때그때 땜빵으로 미루면서 자꾸만 부동산 위로 띄우려고만 하면 결국은 나라 전체가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가 경제의 어떤 수출이나 경제 활성화는 국제 정세하고 맞물려서 계속 위축될 것 같은데 짧아도 5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나라 전체가 5년이 아니라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일본이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잃어버린 20년이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갈까요? 통일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통일이 아니라 전쟁이 날까 말까 지금 분위기 완전히 변했죠. 몇십 년 동안 잘못하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경제가 망가지면서 우리나라가 예전 이란이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갔다가 쓰러지고 쭉 빠졌던 것처럼 일본이 그러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점점 더 가난한 나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확률적으로. 갑자기 내일부터 다들 사람이 10명씩 낳고 사교육비 다 없어지고 아이들 10명씩 낳고 하면 틀려지겠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대부분이 다 노후도 보장할 수 없는 빚쟁이가 더 많아지면서 평생 일하는 거를 몽땅 빚만 갚는 데 써질 그런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예전에 이 회원 영상에서만 했던 그 일부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여기 미국 부동산, 중국 부동산, 일본 부동산 그리고 한국 부동산의 미래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아마 두 번째 챕터가 바로 이 기사하고 똑같은 얘기였을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중국만큼 수출 시장이 넓지 않고 중국에 비해서요. 우리는 자꾸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로 돈을 풀어도 우리 국가는 저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고령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미혼 가구와 1인 가구의 확산 속도도 제일 빠르다. 그럼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가 이루어졌고 경제가 20에서 30년 동안 저성장을 지속했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최장 수준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많은 돈을 풀었다. 우리와 달리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풀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 물론 일본도 도쿄 지역의 일부 역세권은 그동안 오르기도 했다. 우리로 치면 강남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일본의 모델을 보자면 우리도 4인 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공유 아파트나 집합 건물들, 일본이 그랬거든요. 이런 데가 더 선호될 확률이 높다. 그런 곳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저성장을 한다고 해도 꾸준히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전체 부동산에서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 지금 대다수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값이 오르며 거래도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저 수많은 아파트 가격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사족을 그때 붙였죠. 총선을 앞두고 다시 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청년층의 재테크 벼락부자 꿈을 자극하는 정치권들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으로 민심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정치권의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 폭탄 덩어리는 점점 커지는데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뒤늦게 그게 누구 탓이냐고 원망할 때도 많은 국민들은 다 같이 탐욕에 물들어서 이런 것들을 용인한 자신들한테도 조금씩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또 정치인들은 또 그걸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 전 정권 잘못이다. 아니면 저놈들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다. 서로가 과거 탓 아니면 여당 야당 탓 서로 잘못 탓으로 돌리느라고 서로 열을 올릴 것이고요. 이렇게 나라는 자꾸만 극단적인 분열이 되고 정치권은 자꾸만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우리의 국력을 회복할 기회도 잃어갈 확률이 높아지면 어쩔까 하고 걱정했던 글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길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